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코스피가 장 막판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연고점을 돌파했던 코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증시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요즘 계속 코스닥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장 막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1% 가까이 올라 4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장 막판 하락폭을 키우면서 3,900선을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합권,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세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70원 선을 넘기면서 지난주 주간 종가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코스닥 상승세의 원인이 뭡니까? 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는 쿠팡의 초대형 해킹 사태에 따라 보안주가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보안주가 포진된 코스닥도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15조 원 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달 출범하면서 이 투자 수혜를 코스닥이 입을 거란 기대감도 몰리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증권사에 따라 내년 코스닥 전망치를 1,100으로 제시하는 곳도 나오는 등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주말 사이 충격적인 정보 유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는 쿠팡의 3분기 실질 고객 수보다도 많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된 건가요? 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같은 개인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뭘 주문했는지까지 유출됐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주소를 적을 때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적는 만큼 이 정보도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현재까지 3,3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핵심 용의자로 꼽힙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정보를 빼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유효 인증키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받은 정황도 파악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더 공분을 사는 건 이 쿠팡의 대응 아닙니까? 네,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 6월 말로 추정되는데 쿠팡은 관련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처음엔 유출 규모가 4,500여 개라고 했다가 9일 만에 3,370만 개로 말을 바꿨는데요. 쿠팡은 금융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하는데 이 사안을 조사 중인 정부가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3천만 개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지 하루가 지난 어제서야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는데요. 피해 보상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대처법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쿠팡 유출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는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는 피싱 연락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서주영 기자, 2차 피해가 어떤 걸 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죠? 네, 쿠팡 사칭 스미싱 유포와 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 보상 신청, 환불 같은 문구 등과 함께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전화통화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상 절차 안내를 빙자해 원격 제어 앱 설치 등을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사이트는 공식 주소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네, 쿠팡 소비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요? 네, 현재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만 10개 이상 개설이 됐는데요.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사례들을 보면 장기간 걸리는 것에 비해 배상액은 미미했는데요.
지난 2016년 1,030만 명에 달하는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피해 회원 2,4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1인당 10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나왔고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4년 뒤 1인당 10만 원 배상에 그쳤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홍콩 ELS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임원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재 수위와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지난주 금감원이 5개 은행에 홍콩 ELS 불안전 판매 과징금 총 2조 원을 사전 통보했는데 경영진 제재 가능성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오늘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 ELS 불안전 판매 관련해 기관 관련 문책과 임원 관련 인적 제재가 있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미비에 따른 사고가 났을 때 사후적 구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한 기관들이라면 제재에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에 총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LTV 담합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앞두고 있어 생산적 금융 실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 원장은 이 두 가지 제재로 인해 위험 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과 자본 건전성 비율에 10년간 영향을 주는 부분을 정책적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과정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절벽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입장은요? 네, 앞서 주요 은행이 연말 대출문을 걸어 잠갔고 내년부터는 은행이 주담대를 내어줄 때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해서 대출 절벽이 연초에도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큰데요.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가이드를 넘긴 상황이지만 내년 대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에 대응하겠다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증시에도 당국의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전산 오류로 종종 이어지는 특정 종목에 대한 주문량 폭발, 호가 폭주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직권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방안은 숙제로 남아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지금도 거래소가 주문 오류가 생기며 개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확히 뭐가 바뀌는 겁니까? 네, 앞으로는 오류가 발생하기 전부터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산장애를 유발하는 주문을 거래소가 직접 취소하고 장애로 인해 특정 종목의 거래 중단을 결정할 경우 체결되지 않고 쌓인 주문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관련해 업무 규정을 고쳐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까지 모두 적용하는 시행채칙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증권사가 주문 취소를 요청할 때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직권 취소가 가능해지면 대응 수단이 다양화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전산장애 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의견을 취합한 이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실제 올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산 오류가 잦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초 넥스트레이드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전산장애가 빚어졌는데요. 특히 지난 3월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7분간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키움증권에서 이틀간 호가 폭주로 인해 주문 체결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류가 발생하기 전부터 투자자가 낸 지문을 취소할 경우 거래 실패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생긴다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개된 방침이 없어 숙제로 남았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1,460원대에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과 관련해 정부가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달러를 쓰는 수출 기업들의 현황과 증권사의 해외 투자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국민연금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일요일인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재부는 오늘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세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원래 650억 달러 한도로 스와프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6월에서 7월 환율이 떨어지면서 사용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는데요. 최근 환율 변동성이 다시 커지자 필요할 때 달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장하면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연장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율은 수출입 기업들이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내용도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 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수출 기업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해외 투자가 활발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발생한 달러 수요 확대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학개미는 지난달에만 약 50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이 풀렸는데도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젠 소비 쿠폰도 사라졌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네, 소비 쿠폰 효과로 매출은 늘었지만 고물가로 인해 비용 지출도 증가한 영향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소비 쿠폰 효과로 매출이 2분기보다 1.2% 증가했고 작년 3분기보다는 5%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이익은 오히려 전분기보다 4.6% 줄어든 1,179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고물가와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2%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 이익률도 24.7%로 전분기보다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쿠폰을 덮어버렸다는 건데 업종별로 보면 어떤가요? 네, 외식업 중에서는 가성비 외식 수요 증가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매출이 전분기보다 5.8% 가장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카페와 중식, 일식 등 대부분의 외식업 매출이 2분기보다 늘기는 했지만 뷔페 매출은 12%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엔 노래방과 스포츠시설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 매출이 8% 넘게 늘었고 운수 서비스업과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도 매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개별 업종 중에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 유통업 매출이 전분기보다 9%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 유통업종 매출은 소폭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셋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이슈 3개의 키워드, 고환율 속 물가, OECD 경제 전망, 생산적 금융 윤곽입니다. 조 기자, 이번 주 환율이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데이터처가 내일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최근 1,400원대 중후반 수준인 원달러 환율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국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는데 향후 이 소비자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유류, 밀가루, 설탕 같은 이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이 가공식품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지난 10월에도 이 가공식품, 외식 같은 이 먹거리 가격이 3% 넘게 올랐고 석유류 가격도 4.8% 상승했습니다. 고환율이 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이 고물가 기조가 수치로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같은 날 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OECD가 내놓는 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지난 9월 중간 경제 전망 당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직전 6월과 동일한 1.0%, 2.2%로 내놨었는데 이번에 수치를 올려 잡았을지 관심입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의 뚜렷한 회복세를 예상하며 내년 성장률을 1.8%로 제시했고요. 한국은행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높였습니다.
노무라증권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민간 소비 활성화 기대감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최근 전망이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윤곽. 현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 중 하나인 이 생산적 금융윤곽도 이번 주 중으로 드러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수요일인 오는 3일 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금융권과 만남을 갖습니다. 개인의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이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 안착, 또 기관 투자자들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이 이 주식 등 자산시장 투자를 넘어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이 설비 투자 같은 실물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목요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생산적 금융의 연장선으로 해석 가능한데요. 실물 경제와 괴리된 이 금융의 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해 어떤 해법이 나올지 시장 참가자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이슈 키워드 3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고환율 속 물가, OECD 경제 전망, 생산적 금융 윤곽.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아픈데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라면 손쉽게 찾게 되는 게 편의점입니다.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10년 넘게 판매약이 소수에 한정됐다는 겁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 편의점을 찾았지만 필요한 약을 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번 되게 진짜 배탈 증상이 있어갖고 가갖고 설사약 멈추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없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간 적 있었거든요.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허용된 건 지난 2012년. 당초 20개까지 판매를 열어뒀지만 실제 판매된 제품은 13년 동안 타이레놀과 판콜, 배아제 등 13개에 한정됐습니다. 이마저도 어린이용 해열제 2개는 3년 전부터 단종됐습니다. 약사단체가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편의점 판매 확대에 반대해온 영향입니다. 지난 13년간 이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영국 등 OECD 대부분 국가가 경증질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안전상비약을 선택한 겁니다. 현재 공공심해약국은 전국 200여 곳으로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화상투약기처럼 약국이나 편의점 모두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10.15 대책으로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은행들은 총량 한도 초과로 창구문을 닫으면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10조 9,200억 원대로 한 달 새 약 2,8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8,700억 원대로 약 1조 1,3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